예, 오늘 또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 설명도 해주셨고, 또 앞으로 다음 주면은 또 임시회가 만료가 되는데요. 그 추경과 임시회의 만료를 앞두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또 그 입법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해서 우리 진성준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그 답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원내 정책수석으로 일하고 계시는 또 허영 의원님도 또 오셨으니까 이따 원내 운영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진성준 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저한테들 많은 언론인들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거의 그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즘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일이 몰려 있어서 답하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내서 궁금해하시는 바에 대해서 조금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오랜만에 기자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 제가 좀 준비된 말씀 드리고 궁금한 점들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20여일 만에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명료합니다. 0%대 저성장 국면에 더해서 장기간의 소비 부진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내수 경기가 엉망입니다. 일선의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정말이지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하소연하죠. 거기에 더해서 미국발 관세 충격이 더해져서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회 원구성 문제를 볼모로 삼아서 민생 추경을 지연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원구성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마쳐서 신속하게 추경 심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최근 서울 지역의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 거래 가운데 갭 투자의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2시에 주택가격 동향, 주간 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도 매우 가팔라져서 우리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GDP 100% 정도에 이르는 우리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계속 손꼽혀 왔습니다. 그 규모만으로도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입니다. 더욱이 시중의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서 선순환을 이루지 않고
주택시장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쏠리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경제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난 2022년 금리가 확 상승했던 때에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임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과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정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거기에 더해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같은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시중 자금이 더 이상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곳,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 공급 계획,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귀담아 듣고 즉시 조치에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또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공약 법안 16건, 그리고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법안 심사의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석인 상임위원장이 발생했고, 설령 그 공석 상임위원장들이 신속하게 선출된다고 해도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심사와 함께 법안 심사들을 다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란 물리적인 시간도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고도 7월 4일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곧이어서 소집될 수밖에 없는 7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가운데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양곡관리법과 같은 농업사법, 또 살인적인 손배소를 막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고교 무상교육 원상복구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AI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로 활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법 같은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 법안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민생경제부터 민주당이 챙기겠습니다. 또 여야가 모두 국민께 약속했던 민생 공통공약은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같은 것입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의 공약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민주당의 공약보다 더 전향적입니다. 민주당은 에너지 비용만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 국민의힘은 운송료 또 용수 비용까지도 포함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나은 공약이죠. 얼마든지 수용하고 처리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라면 여당법이 따로 있고 야당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출범했던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하루빨리 재가동하고 여야가 함께 성과를 도출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협의회가 가동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민생 공통공약은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 여야가 바뀌었다고 야당 때 추진했던 법안을 중단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또 인사청문회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권한을 내려놓더라도 국민께 꼭 필요한 법안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으면 항공안전법을 통해서도 규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합니다. 또 계엄 요건을 엄격히 하고 또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엄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무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일 잘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인사의 원칙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헌신하고 일을 잘한다면 전 정부 인사 또 무슨 다른 정당 인사라고 해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도 그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십수년도 지난 일을 허위로 각색하고 가짜뉴스로 가족까지 괴롭혀서야 되겠습니까? 현금 6억 원을 장롱에 쌓아뒀다 이런 허위 사실을 인사청문회에서 꺼내들다 못해서 현수막까지 제작해서 거리에 내거는 일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국민의힘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 표결에 나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민주당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 역량 청문회와 윤리청문회를 분리하되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추진토록 하고, 그렇지만
후보자의 역량 검증은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허영 정책 따로 말씀 안 하셔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진성준 정책위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셨고 또 기자님들한테 궁금한 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또 소속과 명함,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죠. 일단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죠. 하나는 공급이 어떠하냐, 또 하나는 수요가 어떠하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구입하는데 자금이 어떠하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구사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구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부동산 당국이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고려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는 점을 잘 감안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갈 것입니다만 1차적으로 부동산 당국의 준비된 조치를 먼저 받아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목표 시점은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의 여건,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의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조금 고민입니다.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신속하게 심사해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법안이고, 물론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경영에 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노란봉투법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우리 법원이 판결해왔던 판례를 고스란히 법 조문에 담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도 그야말로 모든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해서 노동자가 목숨을 끊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설령 노동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야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이 큰 돈을 청구하면 이게 이를테면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이 법안에 대해서 이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무슨 헌법 소원을 제기하든 뭔 소송을 제기하든 그 법안의 취지가 몰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법안이고,
또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어 있었던 것인 만큼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송미령 장관의 이야기도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송미령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사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농림해양수산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부 장관과의 당정협의를 추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송미령 장관의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고, 그래서 당은 추진해 왔던 양곡관리법 등 주요 농업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셋 박범수 기자입니다. 아까 상법 개정안 말씀을 주셨는데 당내에서 이제 증시 부양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대통령 취임 후에도 코스피도 많이 올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현재 지금 국내 증시 시장 상승 좀 주도하는 게 굉장히 관심 많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테마인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당내 정책 방향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민간 발행을 허용하고 또 규제 관할을 금융당국에 두려고 하는데 또 얼마 전엔 또 기재위에서는 기재부와 하느니 주도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발행 주체를 두고 은행이냐 민간이냐 논란이 많고 또 이제 규제 관할 주체를 두고 하느니냐 금융이냐 의견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 당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좀 공존하는 중이라서 정책 방향을 좀 세울 때 정책위단에서 좀 한 방향으로 가르마를 좀 타서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논의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은 정해진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스테이블 코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가상자산 활성화를 이미 당이 공약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 논의 결과들을 지켜보고 존중해 갈 생각입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어디 다만 추경 등 정책적 요인만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인 행보들을 볼 때 매우 속도감 있게 그리고 현장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서 빠르게 해법을 제시하는 이런 모습에도 국민적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든지 또 야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긴급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에도 다 국민적 지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방송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근데 다만 국회 사정이나 법안 심사의 여건이 아직 충분치 않다. 이게 고민인 것이죠. 관련해서 원내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허영 정책수석께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기획분과에서 여야, 여긴 야는 뭐 국힘뿐만 아니라 야 5당을 다 포함한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해서 입법과제를 정리하고 우선처리 입법과제와 중장기 입법과제를 구분해서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여러 공통 공약을 정리한 과제와 또 당의 우선처리 과제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통합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진성준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6월 임시국회 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과제들을 쭉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지금 원구성 문제와 또 원구성 이후에 실질적인 법안 소위와 또 전체를 소집해서 처리하는 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처리 과제들을 최대한 열릴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 중심으로 하고 처리되지 못하는 과제들은 7월 임시국회에서 또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 정도까지밖에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란 종식 차원에서 내란 특검법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됐고 지금 특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위에서는 여야가 법안 소위 과정을 통해서 38건의 개헌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 심사해서 개헌법 개정안을 어제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여야가 공통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이고 위험적인 비상계엄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러한 내용의 개헌법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에 통과됐기 때문에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부동산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도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저없이 조속하게 추진하되 정교하게 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진성준 의원님께서 공급 측면, 또 수요 측면, 또 대출을 비롯한 이제 자금 측면에 있어서의 부동산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때로는 맞춤형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서 대책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대상에 대해 있어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서울 지역과 지방의 또 양극화 문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에 기반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분별한 PF로 인해 가지고 건설 경기 시장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자체적인 그 구조조정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PF 리스크를 고려한 금융기관에 이것 또한 정교한 여러 가지 심사 기준 강화와 그다음에 관련 대응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들을 정부 측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조속한 그런 정부의 대책들이 국민들에게 발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SBS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진성준 의장님께서 평소 답변을 하실 때 구체적인 이제 표현도 많이 써주시고 해서 오늘 뭐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방송 3법의 경우에는 심사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제 심사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 어떤 맥락인지 좀 더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기 전에 방송법 과방위 전체 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방송법이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었던 것은 사실이고, 과방위가 또 실제로 회의도 주기적으로 열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과방위 안에 있던 위원님들도 빠른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바뀌면서 새 원내 지도부와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과방위 안에서 구성이 바뀐 것도 보이지 않아서 법안의 심사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본래 추진하려고 했던 방송 3법과 법안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법의 심사 여건이 특별히 나쁘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국회의 법안 심사 여건이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 예결위원장도 공석이고, 법제사법위원장도 공석이고, 기획재정위원장, 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런 분들 다 공석 아닙니까? 이런 원구성이 되어야만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 추경 심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장 이 원구성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무슨 위원장이 공석인 것도 아니고 위원회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죠. 과방위의 심사 여건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심사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우리들이 목표했던 바대로 40여 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다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추진하겠다. 그때 완성되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할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8월 국회에도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송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법안의 집행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계속 반대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잘 알지만, 그들이 여당 시절에는 반대했지만 야당 시절에는 그보다 더 강화된 법안을 제안해서 통과시키자고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안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왔기 때문에 이 법안이, 그건 민주당도 일부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 와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제 여야가 새로 정립되었으니 이 문제를 허심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면 합의 처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법안대로 처리하면 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야당이 환영해야 될 법안 아닙니까? 그러니 강행 처리할 수도 있지만 강행 처리가 능사가 아니라 이후에 법안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심사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 40여 건은 모든 법안을 전부 다 일방 처리하겠다, 강행 처리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최대한 국회가 정한 법안 심사 절차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대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꼭 필요한 법안이고 여야가 같이 약속한 법안인데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강행 처리도 결심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말씀이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사위원장만 신속하게 선출된다면 상법을 7월 4일 내에 처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배임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 특별배임죄 범죄를 손보는 법률안 개정안이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개에 반대의 논거 중에 이를테면 그렇게 되면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경영진이 뭐 부당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기우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법원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소송이 막 넘쳐나고 경영진이 처벌받고 그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거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후 시행해 보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손절할 용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어떻게 심사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최근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 R&D 예산 수립 체계 바꾼다는 입장을 좀 냈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6월 말까지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이제 국가과학기술법 이거를 좀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이거를 국회와 좀 논의하겠다라고 어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어느 수준까지 좀 논의가 됐고 그 법이 좀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좀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근데 다만 국가 R&D 예산이 독립적으로 과학기술적 필요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편성되고 배정돼야 될 필요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종의 훈시 규정이지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반드시 뭐 6월 말까지 심의 의결해야 한다 이런 법은 없어요. 전임 윤석열 정부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 이틀 전에 6월 28일 날 그거 보류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7월 4일까지 다시 의견을 내라 뭐 해가지고 졸속으로 과학기술 예산안이 편성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임 정부의 인식 속에서 형성된 과학기술 예산, R&D 예산이 곧
의결될 것이라고 하니 우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보류하고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점검되면 될 일이고 꼭 법안까지 개정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MBN 장가입니다. 오늘 물가 안정 TF에서요, 서울 부동산 폭등 조짐이 정말 심각해서 함부로 건드릴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은 일단 안 건드리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다는 얘기가 참석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 안정을 이유로 만들어진 TF인 만큼 이 부동산 관련해서 대응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물가 TF에서 부동산 분과를 따로 만들어서 논의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부동산 TF를 또 따로 만드는 건지 좀 여쭤봅니다. 그 당의 물가대책 TF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의 물가대책 TF는 제가 구성하고 어떻게 하고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인데, 제가 지난번 물가대책 TF 출범식 때 물가대책 TF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모니터해 주시라 이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 유동수 단장께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수긍하셨고, 물가와 집값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모니터하고 필요하면 정책 제안도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별도의 분과를 편성하는지 어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심윤지입니다. 당 차원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국정기획에서 추가 신도시 공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남는 건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집값이 상승세인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책이 나오면 매수 심리가 좀 더 자극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은행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손쉽게 돈을 벌어왔다고 비판을 하셨는데, 대출 규제를 입법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정책금융 축소나 전세대출 DSR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 좀 입법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2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2분과 위원장께서 부동산 대책 내놓는다고 신도시 같은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했다는 말씀은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죠. 저는 그 분과위원장님의 견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발표했던 수많은 주택 공급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계획, 공공재개발 사업, 도심 복합개발 사업 등등 공급 계획이 발표됐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이 공급 계획들이 전혀 챙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당장 내년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진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 주문하는 것은 과거 발표되었던 주택 공급 계획을 다 점검해서 다시 신속하게 추진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대출 규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편성해 올 것이고, 필요하면 이것은 입법으로 해야 될 사안입니다
또는 이것은 뭐 지침으로 가능합니다. 뭐 갈라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거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제안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먼저 따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규제 지역들이 크게 해제돼 버렸죠. 그리고 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에 가해졌던 대출 상위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차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문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아닙니다. 제한이 따른데 필요하다면 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무슨 정책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 증액할 거냐? 그거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작성 중이고 그 작성에 따른 재정 계획들이 마련될 테니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디지털세 박범수 기자입니다. 아까 질문 드린 것 관련해서 조금 언론들이 이해하시기에 조금 잘못된 보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서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하느니랑 기재부 주도로 입법을 원아스 테이블 그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딘지? 아무튼 방금 찾아봤는데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해한 취지가 맞는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거고, 그걸 보고 이제 우리도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이 발행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1대1로 지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이 지불 준비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기관이 발행해야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그렇지 않다. 가상자산 시장의 기술적 발전이나 혁신의 속도를 보면 국가기관이 못 따라간다. 민간기관에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지불 준비만 1대1로 다 지불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분명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일장일단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판단하겠다고 하니까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의 입장은 아직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아일보 이승우입니다. 추경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7월 2일쯤에 상임위별로 심사를 끝내신다고 했는데, 당에서는 원래 35조 원 정도 말씀하셨다가 정부는 30.5조 원이 나와서 지금 중동 사태 등 좀 여러 가지 사태들이 겹쳐서 당에서는 혹시 추가 증액을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지나 아니면 당의 스탠스가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 어떻게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의 35조 원 제안은 1차 추경,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실시되었던, 대선 전에 실시되었던 1차 추경 전에 올 2월 달에 당이 제안했던 겁니다. 그 시점에서 최소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그래야 최소한의 경기 방어가 되겠다.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 편성 자체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결국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1차 추경을 했고 그 1차 추경의 결과가 13조 8천억으로 정리했던 것 아닙니까? 한 14조 원가량. 그러고 이번에 이제 2차 추경이 순 지출로만 보면 2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편성된 건데 이제 그렇게 보면 1차 때 한 14조 원 또 이번에 한 순 지출로만 보면 한 20조 원 이렇게 했으니까 얼추 35조 원 추경이 됐다라고 하는 게 재정 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그때로부터 더 계속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재정 지출로 경기 방어를 하자고 하면 이보다 규모가 더 커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재정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그 대부분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국채 비율이 49%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의 확대만을 주문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증액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증액 소요가 제기되는 것을 엄밀하게 따져서 최종적으로 증액 규모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